PC 하나 있으면은 컴퓨터로 조작하고 하면 되잖아. 그걸 일본 사람들이 안 해요. 왜? 버튼 하나로 되잖아. 가전제품 회사가 고객들을 교육을 시켜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의 가전 시장이 상당히 독특한 것도 많이 있죠. 예전에 박간의 영상에서 일본의 뭐 냉장고라든지 일본의 뭐 특히 생활 가전에 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생활 가전뿐만이 아닙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은 나라입니다. 남자의 로망 또한 가전이고, 주부분들의 로망은 이제 백색 가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전기로 움직이는 기구 싫어하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가전제품 양판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새로운 신제품 이런 거 보면은 가슴이 웅장해지는 사람 있잖아. 뭔가 사진 안 왔는데 그런 거 리뷰라든지 그 다음에 남의 언박싱 이런 거 보면은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거 있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부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이제 좀 성능 좋은 생활 가전 같은데 많이 관심을 가진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 가전 이야기를 오늘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가전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문과 박간의 오상이지만 예전부터 이 가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동경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일본에 유학하고 나서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도 살 건 아니지만 일본에 이제 가전 양판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가서 이제 최신 게 뭐가 나오느냐, 그런 걸 가서 이제 실제로 만져보고, 오, 요런 기능이 진짜 이번 장착이 됐네. 근데 이거는 좀 나한테 필요 없는 기능이야. 이거는 좀 스펙이 떨어지지 않느냐. 야, 이거는 조작감이 별로네. 이러고 이제 진짜 사지도 않을 건데. 가서, 이번에 역시 나의 선택이 맞았어. 딱 실물을 보니까, 이거는 나하고 좀 안 맞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신승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저희 취미였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살 돈이 없어. 가난한 유학생이란 말이야. 살 돈은 없지만은 내가 돈이 있었어도 안 샀다 임마. 이런 식으로 정신승리를 하면서 양판점을 뒤로 하는. 이제 그런 나를 보는 저기서 이제 양판점 직원들은 어떤 눈빛으로 보고 있을까? 또 저 안 살려고 하는 이상한 고객 와가지고 괜히 우리 전시 제품 만지작 거리고 가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신제품 나올 때 바로 사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이나 LG라든지 좋은 가전 많이 만드는데 처음에 막 엄청 혁신적인 거 있잖아요. 가격이 비싸잖아, 신제품. 근데 그런 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야, 저거 돈 주고 쓰는 베타 테스트다. 흑우되니까 저거 좀 물량 좀 풀리고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가격이 좀 내려가면 그때 사는 게 낫지. 지금 저거 뭐 얼리 어답터 에라이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요, 사실상 일본 전 국민이 베타 테스터예요. 왜냐면 일본은 그런 유구한 가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드와이드에 판매하기 전에 일본 시장에서 일단 간을 봐요. 일본 기업들이. 제가 이런 걸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할 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옛날에 이제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 베타, VHS, LD, 레이저 디스크. 그 다음에 뭐 DVD가 나오고 뭐 이제 블루레이. 지금은 뭐 블루레이도 뭐 울트라 블루레이. 엄청 용량 큰 블루레이 있잖아. 그거 아직까지 팝니다, 일본에서는. 그 다음에 뭐 테이프 같은 것도 옛날에 테이프, 디지털 오디오 테이프, DAT, 그 다음에 뭐 MD. 진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나왔다가 사장되는 그런 규격, 포맷, 그 다음에 그런 제품들이 일본 시장 내에서는 광고도 치고 팔았었어요, 한때. 그 일본 기업들이 장국민들을 상대로 많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실험을 한다는 말을 쓰죠. MD라는 것도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아실 분들은 아시는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나름 메이저 했었습니다. 일본 시장에는 어찌 보면 최적화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해외로 나가면은 그게 그렇게 반응을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시장이 사장이 되고, 당장에 MD가 나오고 뭐 오래됐지만은 그 이후에 MP3라는 게 나오고, 지금은 당장 스트리밍 시장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사장이 된 거죠. 하지만 그런 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저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스포티파이, 뭐 한국 멜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자유롭게 들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왠지 감성이 없어. 왠지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I want it that way를 들을 때는 CDP에다가 백스트리트 보이즈 CD를 꽂아두고 그 다음에 이어폰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감성에 젖은 그리고 흥얼흥얼거리면서 그런 감성이 지금 살아나지 않는단 말이야. 저 같은 아저씨 없습니까? 그냥 휴대폰으로 그 유튜브 뮤직으로 아마존 뮤직으로 들으면 편한데. 모르는 사람이네요. 정말 이 모르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전이라는 카테고리는 사람들마다 전자제품이라 좋아해요. 물론 있지만은 그 시대, 나의 젊은 시절, 내가 뭐 했던 시절에 어쩌면 추억 아이템으로도 많이 간직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전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하겠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카세트 테이프, 삼성 마이마이 들을 때 내가 몇 살이었지. 워크맨, 내가 CD 플레이어 들을 때, 내가 처음에 MP3 기계 샀을 때, 이런 식으로 그때의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스트림 시대도 나중에 추후 몇 년이 지나면은 그때는 그랬지 라는 식으로 회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잡설이 길었는데 가전 얘기를 좀 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좀 처음 보여드릴 블루레이 DVD 레코더라는 아이템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어찌 보면 독특한 가전 업계에서 좀 대표되는 것 중에 하나고 롱셀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의 역사냐면은 우리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덱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어릴 때 집마다 비디오 재생기 있었잖아요. 비디오 대여점 가가지고 빌려서 보고 우리 후레쉬맨 보고 그랬잖아 어릴 때. 그런데 거기서 끝이었죠.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비디오에서 바로 컴퓨터 컴맹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뭐 세종대왕 컴퓨터를 사든지 그런 게 나와가지고 컴퓨터에 있는 DVD로 당시에 영화를 보든지 그런 게 좀 유행을 했었죠. DVD로 그래 넘어갔다가 인터넷 에디션 있잖아요. 어디에서 다운을 받아서 보든지 그런 분들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아니다. 역시 난 정품이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루레이 전용 플레이어 플레이스테이션 3라는 그런 기계를 사셔가지고 블루레이 매체를 이제 즐기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게 명맥이 유지가 됩니다. 비디오 플레이어, L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블루레이 플레이어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울트라 HD 블루레이 플레이어. 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비디오도 옛날에 플레이어 할 때 녹화됐잖아. 비디오 공테이프 넣으면 방송 같은 거 녹화되잖아요. 그리고 일본은 그게 비디오 나올 때 똑같았고 그 다음에 DVD 나올 때도 방송 같은 걸 DVD 플레이어도 되고 녹화도 되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DVD에 여러분이 보는 TV 방송을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비디오 테이프 때 있는 그 감성 그대로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좀 발달되다 보니까 DVD가 용량이 좀 이제 안 돼. TV가 HD가 됐어. 그럼 뭐가 되나? 하드디스크. DVD 플러스 하드디스크를 이제 이런 가전제품에 폴스를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 방송을 녹화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용량도 발달돼. 그리고 블루레이 나왔어. 블루레이랑 하드디스크 합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녹화해서 보세요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은. 이게 아직까지 명맥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일본에서 어찌 보면 일본 시장에 최저가된 아이템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팔리는 제품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대한민국에 이거 들고 와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 녹화해서 고용량 고화질로 이거 있으면 4K로 녹화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판매하는 생각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야 이거 한국에 요새 TV 보는 사람도 적어지고 야 당장에 뭐 무슨 TV 가입하면은 채널이 몇백 개인데 그거 뭐 돌리다가 그때 하는 거 보면 되지. 언제 뭐 놓친 거 보고. 야 당장에 유튜브나 어디 가면은 그거 바로 스트리밍 볼 수 있는데 굳이 녹화까지 해야 돼?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분들은 보고 싶은 드라마 있는데 오늘 야근하니까 못 보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온데만드 서비스가 바로 옵니다. 좀 끝나면 한국은 지금. 에? TV가 끝나면 바로 인터넷으로 볼 수 있어요. 에? 다시 보기 서비스.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어? 일본은 뭔가 다시 보기 플랫폼 뭔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고 막 불편하죠. 보기도 힘들죠. 응. 왜냐면은 이걸 팔아야 되거든. 농담 진짜입니다. 이런 게 이제 산업을 살린 거 일본에서는. 생각해봐.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저렴한 가격으로 TV 방송사가 있잖아. 온더만드 서비스, VOD 같은 거를 제공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사요? 안 사요. 녹화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런 걸 안 해야지 사람들이 이걸 사서 녹화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제 엄마도 맨날 아침에 신문 보고 오늘 이거 보자 체크해서 녹화 기능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박가니가 실제적으로 처갓집에 녹화 기능이 되는 걸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예. 왜냐면 장모님이 녹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 엄마는 이런 블루레이 그 녹화 기능 있는 거 원하시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름 드림 아이템이에요. 왜냐면 생각해봐. 한류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동방신기라든지 블루레이로 영상을 팔아요. 그걸 또 아마존에서 사요. 그걸 재생을 하면서 TV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 거고. 맞아. 제 엄마는 맞아 블루레이 아마존에서 사요. 그렇죠. 장모님은 블루레이 사십니다. 아마존에서. 예. 블루레이 재생도 되고 당장에 그 가수들이 나오는 TV 가요 방송도 녹화가 되잖아.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전 이 시스템에 익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듣기에는 PC 하나 있으면은 컴퓨터로 조작하고 하면 되잖아. 그걸 일본 사람들이 안 해요. 왜? 버튼 하나로 되잖아. 버튼 하나로 되게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전제품 회사가 고객들을 예전부터 비디오 테이프, DVD 녹화, 블루레이 녹화, 하드디스크 녹화 지금에 이르게까지 교육을 시켜둔 거예요. 고객들은 복잡한 거 공부하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나온 이 제품은 버튼 하나로 뭐든지 다 녹화. 화면에 모든 게 방송표가 나오고 당신이 뽁 누르면 알아서 녹화, 자동 녹화 다 돼요. 이게 일본식 마케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남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 사람이 그걸 사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따로 다른 기능이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귀찮잖아요. 공부하지 않는 거야. 그런 소비자를 만들어둔 거예요. 일본 가전업계는. 알았어. 근데 여러분이 이미지가 안 떠오르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이 제일 잘 팔린다는데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36,000엔 최저가인데 4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요. 녹화 프로그램과 방송 중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본체의 사진, 동영상, CD, 음악 등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즐길 수 있는 용량.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바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걸 TV랑 연결을 해. 그럼 TV 방송으로 녹화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드디스크라든지 블루레이 재생이. 그래. 그거 녹화된 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고 싶으면은 TV로 볼 때도 편하잖아요. 안방에서 보고 싶으면은 당신이 갖고 있는 태블릿이라든지 그걸로 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인터넷 접속해서 보면 되는데 왜 인터넷 접속하고 그러면 느리지 않아요. 못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녹화해가지고 녹화해둔 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즐기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뭔가 추가 기능이 있구나. 그렇죠. 봐. 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찾고 라인이랑 연동이 돼가지고 라인에서 누르면 녹화 예약도 가능하대잖아. 최신 기술이야. 클라우드 레코더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 인터넷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최신 기술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게 일본식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 녹화해서 봤다는 그 감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 어릴 때 공테이프 넣어가지고 TV 녹화해서 보고 그거 뭐 돌려서 보던 했잖아요. 그거의 진화 버전이에요.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어. 녹화를 한다는 그 형태는. 거기서 살을 붙이고 발전된 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두고 역시 일본 가전 좀 독특하다. 일본의 생활 시스템 독특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스펙 보면 있잖아요. 블루레이 레코더, 하이비전, 127시간 녹화돼. 용량 1TB. 용량 크다. 여러분 이거 보는 사람은 사기라고 느낄 겁니다. 동시 녹화. 이거 사면 동시에 방송 2개가 녹화가 돼요. 와 대박. 튜너가 2개 들어있단 말이야. TV를 보면서 그 뒤에 있는 동일 시간대에 다른 방송 2개가 더 녹화가 가능하단 말이니까 이런 게 없어. 우와, 이 시간대 나는 야구를 봐야 되고 뒤에는 드라마를 하고 그 뒤에는 뉴스를 한단 말이야. 우리 엄마는 드라마 봐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뉴스 봐야 되고 나는 야구 봐야 되는데 우리 가족 3명이 모두 다 만족할 수가 있네? 이걸 사면은 가족끼리 싸울 일이 없겠구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죠? 좋다. 기가 막히네요. 이런 것도 이제 파나소닉뿐만 아니라 뭐 소니, 여러분들이 볼 때 이런 걸 소니도 만들고 샤프도 만들고 뭐 도시바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본에 아직까지 있는 유명한 가전메이커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차 같은 거야. 일본의 경차가 일본 내수용이잖아. 일본에서만 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충돌 테스트 이런 것도 안 나고 규격이 안 맞기 때문에 해외 수출이 거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사람들이 타는 걸 위해서 연구비를 투여를 하고 제품을 만드는 경차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본 사람들만 사는 거야. 국내에서 팔린 거를 연구진 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본 가전업계 마이너스 포인트가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거에 수요가 없는데 이런 걸 연구 개발하고 매년마다 갱신을 하고 내고 이것도 돈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왜 이런 걸 자르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판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걸 파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 상당히 좀 독특한 게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뭐 같아요? 휴대 텔레비전. 휴대 텔레비전이 뭐야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면서 TV 볼 수 있는 거예요. TV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이패드라든지 뭐 갤럭시 탭 그거 아니에요. TV 보는 거예요. 그 있잖아. 이거의 옛날 버전은 옛날에 그 데스노트에서 주인공이 라이터가 감자칩에 넣고 보던 거 있잖아요. 감자칩에서 이제 쪼매난 볼펜으로 이제 이름을 적어 살인을 하던 그 있잖아. 뉴스 방송을 보면서. 오산, 저는 그거 아는데 모르는 분들 많아요. 무슨 소리야? 그거 다 휴대 명장면이잖아. 그거. 이게 여러분들이 밖에 들고 다니는 걸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많습니다. 뭐냐면은 이거요. 방수 휴대용 TV. 왜 방수가 필요할까? 그 목욕하면서?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집에서 목욕을 합니다, 여러분. 일본 드라마, 일본 만화 보신 분들은 항상 여주인공이라든지 캐릭터가 집에서 퐁당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이제 수건 감싸고 그런 씬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일본은 대중 목욕탕 다니긴 하지만 일반으로 집에서 목욕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빠가 먼저 들어가건,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들어가건, 그 다음에 아들이 이게 순서대로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똑같은 물을 들어가는. 그게 일본의 목욕 문화거든요. 근데 목욕탕에 가면은 심심하잖아요. 집에서 목욕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보라고. 그래서 부잣집이면 몰래 설치돼 있어요. TV. 부잣집 그거 욕실 가잖아요. 그러면 벽에 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리모컨도 달려있어가지고 방수용 그렇게 보는 일본의 시스템 욕조도 있습니다. 그게 수요가 있거든. 여러분 보면은 아니 일본 사람들은 아까 보면 TV 없으면 못 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왜 이게 이렇게 가능하냐면은 이런 가전을 아직까지는 메이저 업체들이 많이 만들고 이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팔리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 스마트폰 있으면 뭐 되니까 괜찮은데
제 엄마, 아버지 나이 대 분들은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있죠. 옛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 버려요, 일본이. 수요가 조금은 있잖아. 내수로 돌아간단 말이야. 이게 내수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에 어찌 보면은 함정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제품이 아니면은 한국 사람이 좋아하던 나발이든 일단 안 된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되잖아,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일본은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는 장사가 안 될 것 같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걸 사주는 어르신들이 꽤 있어. 그럼 돈이 된단 말이야. 그럼 만들고 파는 거야. 그런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런 돈의 맛을 보게 되면은 다른 글로벌적인 경쟁력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출 중심의 구조를 가진 전자업계랑 내수 위주의 구조를 가진 전자업계에 이런 차이점이 나오는 거예요. 글로벌 시대에는. 좀 생각이 차이죠. 예전에는 내수 기반이라 좋았는데 글로벌화가 되니까 어찌 보면 그게 약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예. 요시.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잘 팔리는 가전이라는 타이틀인데 사실상 일본이라는 갈라파고스 문화에 적응된 비디오 테이프, DVD 플레이어, 하드디스크 레코더, 블루레이 레코더까지 정말 다른 나라에서는 팔 수가 없는 어찌 보면 지금 스트리밍, 인터넷으로 보는 이런 사회에서는 좀 적응이 안 되는 좀 신박한 게 일본 아직까지 팔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뭐 파나소닉, 소니, 도시바 등 기타 등등 유명한 브랜드가 왜 그런 걸 할까? 내수 시장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물건을 파는 일본 기업. 예전에는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줬기 때문에 그게 일본 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은 지금은 글로벌 시장, 뭐 다른 나라 시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나 일본 시장만을 우선적으로 삼고 일본 시장에 좀 더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약점으로 잡히는 내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해외 진출, 외수가 약점을 잡히는. 반대로 대한민국은 내수가 좀 약했지만 외수에 집중, 수출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글로벌 트렌드로 따라가게 되는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현재의 가전기업, 한국 가전기업과 일본 가전기업의 흔히 말하는 B2C 브랜드의 차이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오늘 보면 얘가 나오잖아요. 휴대용 TV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블루레이 그런 것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안 쓰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다 되니까 태블릿으로 다 되니까 그런 인터넷 사회인데 그런 인터넷 사회에 그런 이제 트렌드를 못 맞춰가는 이런 현실이란 거를 일본 가전업계, 일본도 잘 팔리는 가전 이런 걸 보면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저도 일본에 있으면서 그걸 예전부터 갖고 싶었는데 좀 비싸단 말이에요. 사실상 그거 가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따로 연결을 해가지고 녹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 솔직히 TV 누가 봅니까? TV 보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본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미디어 뭐 그런 동영상을 본다는 향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약간 트렌드에 바뀌지 않나. 하지만 그런 거 트렌드가 뒤처진 걸 알더라도 일본 사람들 그걸 선택해 준다는 사실. 왜? 인터넷 검색하고 키보드 치는 것보다 리모컨 한 방으로 버튼 뽁 누른 것에 어떻게 가전업계에서부터 교육이 되어온 일본 소비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아직까지도 계속 일본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겠죠. 레이어 같은 느낌의 규가스를 와사비 간장 만들어서 거기에 좀 찍어가지고 밥이랑 그 다음에 하면은 그게 그냥 내일 먹으러 가야 되겠다. 내일 가야 되겠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박한이가 지난번에 한일 부부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인 와이프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라는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재미였네.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그거 바로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개꿀잼 영상입니다. 예.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반대로 박간의 오상이 일본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박간의 오상이 좋아하는 아니면 뭐 박간의 오상이 먹어볼 만한 뭐 이거 일본 음식은 어떤가요?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더라고요. 생방송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일본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뭐 컨텐츠를 하고 만 게 아니라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예. 오상이랑 만나고 깜짝 놀란 게 별로 안 먹는다고.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일본에 2003년에 처음 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2003년이면 여러분 횟수로 따지면 거의 20년이 다 돼가죠. 예. 근데 중간에 제가 군대를 2년 갔다 왔으니까 군대 2년 빼더라도 대략 이제 18년 차 정도는 됩니다. 일본에 거주한 지가. 근데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 일본 음식을 딱 먹어보고 어떻게 느꼈냐면은 간이 안 돼 있다. 저는 밍밍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의 음식을 먹고 처음에. 그래서 유학 시절에 진짜 살이 엄청 빠졌어요. 처음에. 너무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박간의 오상이 음식 밍밍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일본 음식은 달거나 짠데 왜 그래요? 이러는데 달거나 짠 음식에 도전을 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도전까지 안 가는 안 거예요. 가죠. 왜? 먹어. 흔히 말하는 규동집에 가서 먹었는데 김치도 없이 이걸 어떻게 먹어? 라면 먹었는데 김치도 없이 이걸 어떻게 먹어?
그래서 난 일본 음식을 포기했었어 유학 시절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그런데 왜 일본 유학했어요? 유학하고 은행계 취업을 해가지고 홍콩이라든지 해외로 나갈라 했지 나는 원래 경제학부 출신이니까. 일본에서 원래 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뭐 흔한 그 일본에 외식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 회전초밥집 있잖아요. 제가 추미코랑 결혼하기 전에 회전초밥을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거주 한 7, 8년 차 때까지 저는 여러분 회전초밥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때 유학생 한국 애들이 형 회전초밥집 가자 이러면 난 가서 저는 새우튀김만 먹었어요. 제가 초밥 좋아하는데 오산 같이 가자 해도 해서 별로 안 먹어요. 놀랐네요. 뭔가 맛있는 거 없다 해서. 안 갔어요. 입맛이 까다롭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안 맞았어요 음식이. 그래서 이제 추미코랑 결혼하고 나서 많이 먹게 되었다고 해야 되나? 추미코가 기본 일식 좋아하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이니까 맞춰줘야지 와이프. 그리고 나서 좀 있다 보니까 야 일본 음식은 진짜 단짠이구나. 그러니까 일본 음식의 베이스가 거의 간장이거든요. 간장에 설탕 넣거나. 그러다 보니까 단짠이 향연이구나를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과거 10년 동안 찍었던 음식 사진을 제가 다 봤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류가 10가지를 안 넘어요 여러분. 왜냐면 저는 정해지면 그것만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먹다 보니까 그 같은 사진만 한 여러 수십 장이 있는 거예요. 외식을 하더라도.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입맛을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뭔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음식일까요? 이것만큼은 일본에서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이 갈리는데 이게 바로 그 장어덮밥입니다. 민물장어. 이게 일본의 이제 지역마다 하는 방식이 좀 다른데 예. 관서 지역은 그냥 숯불에 구워버리고 관동 지역은 한번 쪄가지고 이제 먹는 방식. 그러니까 오사카 쪽이랑 도쿄 쪽이랑 먹는 방식이 달라요. 맞아. 오사카 쪽에서 먹으면 그 파리파리 느낌이고 그 도쿄에서 먹으면 후아 느낌. 그러니까 오사카가 좀 더 쫀득하고 그다음에 도쿄 쪽은 뭔가 좀 양이 많아 보이죠. 한번 쪘으니까.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신이세라고 해가지고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어덮밥도 아마 몇백 년 된 집도 많이 있어요. 가격대도 어찌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프랜차이즈가 하는 집은 좀 저렴한 것도 있는데 좀 잘하는 집 가서 먹으려면 한 그릇에 뭐 5, 6만 원 넘게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처음 먹으면은 아니 뭐 그냥 달달하면서 숯불에 구운 향이 나면서 약간 뭐 그냥 간장 소스 베이스 아닌가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은근히 좀 많이 다릅니다. 일본도 집마다. 그러니까 유명한 집은 엄청나게 코로나 이전에는 줄 서 있는 데도 있고 예약이 안 되는 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이 장어는 제일 유명한 거로 따지면 시즈오카 현이라는 동네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 야마하랑 스즈키라는 회사가 있는 그 동네입니다. 예. 장어 그 잡으니까. 장어 잡으니까. 예. 이거는 뭔가 좀 커 보이죠. 손 크기랑 이제 비교한 겁니다. 뭔가 반지가 뭔가 피가 안 통해 보이네요. 이거는 장어 덮밥처럼 보이는데 이건 장어 덮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히츠마부시라 이래가지고 일본 그 나고야 쪽 지방의 음식입니다. 정말 맛있어요. 나고야 주변 출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장어를 좀 썰어 놓은 거예요. 쪼매나게 조각을 해놔가지고 이걸 이제 빈 그릇에 장어랑 밥을 넣어요. 그리고 따로 국 같은 걸 줍니다. 다시. 그 다시를 넣어요. 그리고 나서 위에 실파 썬 거 있잖아요. 그걸 올려놓고 후루룩 마십니다. 파라든지 와사비라든지. 그러니까 국밥처럼 먹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본인이 말아가지고. 이게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렇죠. 오산도 그렇죠. 나 이걸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추미코집 처갓집에 가서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처갓집 가면 가는 장어집이 정해져 있습니다. 히츠마부시가 이게 가격이 더 비싸 보이죠. 양이 아까 검정 커 보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더 비싸요. 왜? 장어가 이게 오히려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이거 썰어놔가지고 있잖아요. 썰어놓고 반만 많이 놔두거든. 그러니까 많아 보이는 효과가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더라도 히츠마부시식으로 먹으면은 적게 먹어도 좀 많이 먹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장어가 적더라도. 다만 나고야에 있는 유명한 집 몇 개 있는데 거기에 가면 가격도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집 가면 히츠마부시 엄청 비싼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어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도 있는데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장어 덮밥보다 히츠마부시를 먹는 게 좀 더 양이 많다는 느낌이죠. 맞아. 그리고 장어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이거 이제 오상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 박간영 오상이 사진 찍을 때마다 이상한 데를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추미코가 갑자기 사진 찍는다 이래가지고 이런 거예요. 프라이베이트 사진이니까. 여러분 전 밥상 앞에서 사진 찍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음식한테 예의가 아니거든요. 먹는 게 예의지. 근데 추미코는
오상 오늘도 오상이랑 외식했네요 사진 이런단 말이에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샤브샤브입니다. 무한 리필 집이네. 제가 살이 늘어나게 된 원인 중에 하나죠. 샤브샤브는 그 외식으로 먹으러 가는 것도 많고 집에서 하는 것도 많네요. 그렇죠. 샤브샤브는. 예. 근데 이거는 있잖아. 일본 요리는 짜다라는 분들도 이거는 괜찮죠. 저희가 이제 서민 생활이다 보니까 무한리필집이 싸요. 수입 소고기 무한리필 샤브샤브 가더라도 일본에서 한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거든요. 둘이면 5만 원이잖아. 그럼 뭐 콜라 마음대로 마시고 샤브샤브 먹고 이러면은 나름 달릴만 한데 이런 고기는 좀 약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박간애가 가끔 이런데 2, 3년에 한 번. 2, 3년에 한 번. 이건 뭔가 느낌이 나죠. 와규 샤브샤브입니다. 이것도 이제 샤브 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정도 되겠네요. 입에 사르르 녹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좋아요. 왜? 고기가 녹아서 사라지잖아, 입안에서. 네, 고기는 좀 약간 질겨가지고 씹혀야 되는데 이거 사라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좋아서 별로 안 가요. 야채 있잖아요. 야채도 이제 같이 이제 데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돈이 있다 가자 할 때는 샤브샤브. 그렇죠. 좀 더 좋은 샤브샤브. 좀 더 좋은 샤브샤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뭐 대충 나오는데 그러니까 두당 한 5만 원 우리가 돈 무한 리필이 안 돼요. 리필이 안 되고 요대로 나오는데 두당 5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10만 원이잖아. 그림 보니까 또 가고 싶네. 네. 대충 그래가지고 아무튼 샤브샤브 집 가서는 박간의 오상의 표정입니다. 아니 1인당 5만 원짜리 갔는데 이 옷이야? 남자는 체크 남방. 예, 남자의 자존심은 체크 남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이게 상당히 의외할 수도 있겠네요. 오. 여러분, 우동입니다. 우동. 물음표죠. 왜 우동이야? 이 사진만 보면 일본 사람들은 우동은 우동인데 그 우동이네요. 그렇죠. 그 우동이네. 소바라든지 우동을 많이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마다 먹는 법이 있고 지역마다 맛도 다르고 좀 제조 방법도 달라요. 근데 일본에서 좀 유명한 우동이 하나 있는데 일명 사누키 우동이라고 있어요. 한국에도 아마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사누키 우동. 이 우동이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있잖아. 반죽해서 썬 거거든요. 우동 데쳐가지고 그냥 면을 간장 국물 같은 거 찍어서 먹는 거예요. 면의 본연의 맛을 즐기는 거예요. 우동. 일본에서도 그냥 우동이면 쉽게 씹을 수 있는 그렇죠. 우동인데 이 사누키 우동이라는 종류가 조금 딱딱하다? 그러니까 쫄깃쫄깃합니다. 그게 식감이 좋고 좋아요. 면이 잘 안 끊긴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동집 가면 튀김이 무조건 있어요. 그러니까 튀김이랑 저런 이제 우동이랑 같이 우동도 이제 냉우동, 차가운 면발의 우동도 있고 뜨거운 그대로 이제 주는 것도 있고. 오산 냉? 저는 냉입니다. 찬 우동을 좋아합니다. 이건 국물 있는 우동인데 이것도 아까 이제 찍어 먹는 장을 조금 더 연하게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동 국물을. 그래서 냉우동으로 먹고 옆에 있는 튀김은 오징어 튀김이랑 닭튀김. 위에 따르따르 소스. 예. 기가 막힌 조합이죠. 우동. 대충 가격이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동 대짜가 하면 340엔, 중짜 270엔. 그러니까 우동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 음식의 대표 음식이기도 합니다. 대짜는 덩어리를 3덩어리 주고 중짜는 2덩어리, 소짜는 1덩어리야. 우리가 생각하는 소짜랑 다르죠. 맞아. 그래서 이제 이게 다 어느 지역이냐면은 카가와현이라고 있습니다. 카가와현. 카가와 신지 아니에요. 예. 오사카가 있잖아요. 일본에. 오사카의 서쪽 남쪽에 있는 쪼매난 섬입니다. 그 섬에 있는 어느 한 동네에 우동이 엄청나게 유명해가지고 지역 이름 있잖아요. 한국에도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에 카가와라는 현이 있는데 그 현을 우동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우동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역 이름이 사누키 우동역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가면 수도권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우동 먹을 수 있고 또 훨씬 맛있다. 우동집밖에 없어요. 역 앞에도 우동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동만 먹는 것 같아요. 사누키 우동을 안 드시는 분들은 아마 상상이 안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우동은 먹으면 그냥 면이 끊기지 않아요. 근데 면이 안 끊겨요. 찌개서. 지금 삿포로에 사니까 좀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데 항상 가고 싶네 거기서 우동 먹으러 가고 싶네라고 그렇죠. 얘기합니다. 예, 이건 자신 있게 제가 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죠. 아까 분명히 오프닝 때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제가 초밥을 좋아합니다. 춤이고 때문에. 좋네요. 처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전 초밥집 가도 먹을 게 없다 해서 그 튀김밖에 먹었는데 지금은 오상이 춤이고 가자 해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막 생선을 막 좋아한다 그건 아닌데 박간의 오상은 예를 들어 초밥집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문어. 그 다음에 게. 이런 거 진짜 좋아합니다. 게살이랑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렇죠. 게 뚜껑 딱 열면 나오는 바로 그겁니다. 예.
이건 홋카이도에만 있는 이건 거의 부위라고 하는데 예, 막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게 뭘까요? 예, 문어 대가리입니다. 문어 예. 대가리. 문어의 머리살이 딱딱하거든요. 근데 홋카이도에서는 이걸 초밥으로 써요. 타코아타마 이래가지고 문어 대가리. 예. 근데 다만 그래도 지금 스시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데 참치라든지 연어알라든지 그런 거 절대 안 드셔요. 이거 있잖아요.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거 추미코가 먹는 겁니다. 참치는 전 안 먹습니다. 이거 호타테라 해가지고 가리비. 가리비 초밥인데 이건 추미코가 먹는 걸 찍은 겁니다. 음. 참치 먹을 바에 저는 문어 대가리를 먹습니다. 음. 저는 그런 남자입니다. 참고로 이게가 제일 싸요. 초밥집 가면 일본에서. 저는 비싼 메뉴보다 싼 메뉴를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싼 남자니까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먹었고 그 다음에 좋아하니까 아이고 이 너무 좋았고 이런 기억이 있고 그런 게 좋네요. 스시 맛있고 우동도 맛있고. 아니 추미코 음식이 뭐 연인이야? 한국의 음식 그 반소라든지 그런 거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서 그 엄청난 리액션이잖아요. 아니 음식 먹고 음식 다 맛있는 거 먹을만 하네. 먹으면 되는 거고 먹었어 맛이 없어 다음엔 안 와야 되겠네 그 느낌이잖아요. 근데 맛있는 거 먹었는데 이 맛은? 이러면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지. 아니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뭐 저거는 정말 여러분 이게 뭐 그러면 좀 기상하잖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 이제 이걸 좋아합니다. 이거 해산물 덮밥이잖아. 그렇죠. 처음에는 오산 절대 안 먹는다 했었어요. 절대 안 먹는다 했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먹여줘요. 왜냐면 추미코가 해산물 덮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좋아해. 여러분 제가 나오는데 제가 원래 안 먹는 거는 왜 먹냐면 추미코가 먹으러 가고 싶어하는 티를 엄청 내요. 오상 맛있겠다 이러면은 남편이잖아. 가야지. 그러면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추미코는 오상 나만 먹으니까 오상은 가만히 안 시켜도 돼 이런 말 하거든요. 난 이걸 엄청 싫어해. 음식점 가면 난 무조건 2당 무조건 시켜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안 그러면 미안하잖아. 덮밥 전문집 가면 덮밥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먹다 보니까 요새 나이도 먹고 기름진 건 좀 그렇고 그냥 회덮밥이면 하나 먹을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개념이 된 거지.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것까지는 아니야. 대충 아시겠죠? 예. 그래도 차지오 오상이 쭈미코 먹자 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어요. 일본은 이게 간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위에 간장 있잖아요. 와사비랑 간장을 조금 섞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젓가락 밑에 해가지고 쪼르륵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이라나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올려둔 겁니다. 이렇게. 그게 덮밥이에요. 일본식 회덮밥. 그 다음에 이거죠. 선입견을 가지신 분이 꽤 많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우설구이입니다. 소 혓바닥. 일본 센다이에서 유명한. 센다이 동국지역 음식이에요? 유명한 음식인데 지금 뭐 전국으로 많이 유명하죠. 이거 이제 소 혀가 여러분 이게 그 위에 두피가 있거든요. 그거 껍질을 벗기고 잘라가지고 굽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일본에서 정식으로 많이 팝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 숯불로 구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고깃집에서 먹는 것은 있잖아. 얇아요. 엄청나게.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뜨거워. 이거 혓바닥에 생각하면 막 못 먹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 한 입 먹고 나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예. 한국에서는 안 먹어요? 별로? 잘 안 먹지 않나? 아 그래요? 예. 뭐 일본 사람들 고깃집에 가도 이렇게 전식으로도 뭐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 코스트코 가면은 우설 팔아요 덩어리로. 미국산 우설 덩어리로 파는데 엄청 비싸요. 거의 와규급으로 비싸게 파는 게 이 우설입니다. 고급 식재료예요. 뭐 혓바닥이라 어떻게 먹어 이런 선입견을 버리고 그냥 고기로 먹어보면은 그러니까 식감이 쫄깃해요. 그리고 박간의 영상. 뜨든. 일본 사람들이 돈가스에 열광하는 이유. 박간의 오상도 일본에 와서 제가 이거는 뭐 일식을 떠나가지고 제가 옛날부터 좋아하는 게 돈가스입니다. 이런 이제 돈가스 집도 있고 이런 이제 돈가스 집에서 이제 사진 찍는 오상도 있고 이런 이제 모듬 돈가스도 있고 많이 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어느 지역에 가서도 우선 돈가스 드셔요. 돈가스. 돈가스는 뭐 자세하게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튀기면 뭐든 안 맛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것도 다 튀긴 건데, 그지? 튀긴 음식은 일식이고 뭐고 그냥 맛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음 이거. 그 돈가스잖아. 이 사람. 이게 무슨 돈가스야 이게? 이거도 또 돈가스잖아. 돈가스랑 표면이 다르잖아. 규가스죠. 예, 규가스. 돈가스가 돼지고기고 규가스는 소고기. 이 규가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름이 적은 일본 아카미라고 하는데 빨간 살 부분 있잖아요. 살 부분을 이제 튀겨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안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단면 이렇게 있잖아요. 단면이 좀 빨간 뭔가 레어 같은 느낌의 규가스를
간장에 와사비 조금 넣고 와사비 간장 만들어서 거기에 좀 찍어가지고 넣어서 밥이랑 그 다음에 하면은 그게 그냥 내일 먹으러 가야 되겠다. 내일 가야 되겠다. 제가 스테이크 같은 거 레어로 먹는 사람인데 이 규가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겉 바삭, 속은 흔히 말하는 이제 고기의 육즙이 그냥 입안에 확 퍼지면서 great. 기가 막히죠. 예. 이건 정말 강추입니다. 규가스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냐. 오, 산대가 잘. 카츠기로 해가지고 이거는 일본 체인인데 빨간 단면 있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소스랑 먹는 거랑 좀 다른 개념이에요. 소스도 있는데 소스보다는 와사비 간장 아니면 그냥 소금에 찍어서 먹는 거를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추천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예, 거의 이제 오늘 마지막을 향해 다 왔네요. 오코노미야키입니다. 오코노미야키. 예, 그러니까 일본에 뭐 야끼라고 하면 다코야끼랑 오코노미야끼를 많이 들고 오시잖아요. 저는 다코야끼보다는 오코노미야끼를 좋아합니다. 맞아. 그 한국에서도 가끔씩 포장마차에 다코야끼 있잖아요. 오상 안 먹네. 저는 일본에 다코야끼는 있는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보다 뭔가 포장된 밀가루가 더 많은 게 다코야끼고 오코노미야끼는 밀가루보다 안에 있는 촘촘한 양배추 고기부터 이래가지고 그런 밀피유가 잘 돼 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오코노미야끼는 일본식 그 달달함 있잖아요. 달달하면서도 약간 마지막 맛은 좀 짠 그 맛이 느껴지는 게 오코노미야끼입니다. 마요네즈랑 소스 맛으로 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맞아. 막 기본적으로 그런 음식이죠. 양배추, 소스, 마요네즈. 그러니까 엄청나게 만들기가 쉬워요 이게. 이 사진은 외식으로 갔을 때 사진인데 기본적으로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코노미야키가 일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좀 많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나가서 사 먹으면 비싸요. 해 먹으면은 원재료 값은 오코노미야키가 솔직히 거의 없거든요. 싸. 마요네즈, 소스, 양배추, 밀가루, 돼지고기 몇 배 있잖아. 하여튼 그냥 바로 만들어요 집에서도.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흔히 말하는 마이 오코노미야키라 해가지고 이런 이제 전기 철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놔둬가 집에서 해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식이기도 해요 오코노미야키는. 맞아. 예를 들어 파전 같은 게 가게에서 뭐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면은 그 집에서 그냥 부쳐 먹으면 되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대충 요 정도 같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보는데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사진이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그래서 제일 먼저 들고 온 겁니다. 장어덮밥. 한국에서도 장어 구워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일본식 장어국이랑 비교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일식이라고 하면 이거도 맛있어 그거도 맛있어 라고 그 선생님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라면이라든지 그런 거보다 오삼은 장어덮밥. 예, 원래 좀 일식을 별로 못 먹었지만 나름 이렇게 지금 좋아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 된 음식들이 오늘 소개한 거야. 끝. 일본 나이 많은 분들은 일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겠지만은 K-팝이 새해에 잘 나간다니까 그걸로 NHK가 땜빵을 하네가 아니라 당신들은 모르겠지만은 이미 일본 젊은 층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국민방송을 한류가 점령하게 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어머나. 이거 나름 일본에서 그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라든지 뉴스 1면에 나올 정도로 쇼킹한 뉴스입니다. 이번에 정말 그래요. 국뽕 같은 뉴스다.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뉴스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을 안겨준 뉴스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게 일본 사회에 있던 어느 한 사건 때문에 일어난 버터플라이 임팩트.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 사람 입장이었다면은 야 이거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다 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네요.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NHK에 매년 연말 12월 31일 저녁부터 밤까지 하는 생방송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어요. 예, 제74회 NHK 홍백가합전이라고 해가지고 홍팀, 백팀, 여자 가수팀 홍팀, 남자 가수팀 백팀 서로 음악으로 대결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74회면은 꽤 역사가 오래된 거죠. 당장에 NHK 홍백가합전 1회 1951년입니다. 국민적 인기 프로그램 이때부터 탄생을 한 거예요. 당시에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을 흑백TV에 있잖아요. NHK 홍백가합전 이래가지고 일본에 내노라 하는 유명 가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생방송으로 있잖아요. 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유명하고 의미를 가졌나요? 라고 했을 때 간단한데 여러분. 이 홍백가 합전 날짜가 12월 31일이잖아요. 일본은 설날을 신정에 셉니다. 일본 제일 큰 명절인 일본 신정에 바로 대표되는 이 방송이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올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왔네. 거기다가 일본의 74년 동안 계속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방송 자체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 사람들 이게 겨울이잖아요. 일본은 겨울에 난방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바닥에 이 코타츠라고 해가지고 탁자 같은 거 이걸 놔두고 이 안에 들어가서 난방을 합니다. 이 코타츠가 안이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팬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 뜨거운 그 열기로 뭡니까? 이 안이 뜨끈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불을 덮어놓은 이유가 열기 빠져나가지 말라고. 네. 왜 이런 식으로 난방을 하나요? 바깥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 사람은 집에서 감기 걸리기 때문입니다. 예. 이게 코타츠라는 이 난방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의 그냥 광고 사진인데 뭔가 위에 노란색 동그란 게 있죠.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렇죠. 바로 귤입니다. 이 귤과 코타츠는 일본의 겨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31일 TV 앞에 앉아가지고 코타츠 안에 들어가서 귤을 까먹으면서 홍백,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홍백 가합전을 보는 게 일본 사람들의 루틴이에요. 맞아. 그리고 이 홍백 가합전이 끝나면은 일본 NHK에서는 가는 해, 오는 해라고 해가지고 일본 전국에 절이라든지 신사를 비춰줍니다. 그러면 뭡니까? 거기서 땡 이러면서 아까 코타츠에 들어가 있는 가족끼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어로 아케마시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고 하면서 새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 매년 있는 루틴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이 홍백가합자는 방송 자체가 가진 의미가 흔히 말하는 가요 프로그램 아니면 쇼 프로그램 일반 드라마랑 위상이 다르다는 게 아시겠죠. 일본 가수들의 목표가 이 홍백가합자에 나가가지고 노래 부르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바로 이 국민방송이 이 홍백가합자인데 이게 난리가 났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에게. 왜 난리가 났어요? 라고 했을 때 올해 제74회 NHK 홍백가합자 출전 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인터뷰까지 하거든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홍백가합전에 나오게 됐는데 어떤 느낌입니까? 이러면서 있잖아요. 이게 막 일본 다른 뉴스, 민방부터 해가지고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게 다른 의미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네요. NHK 홍백가합전 구 자니스 소속 탤런트는 44년 만에 출전 제로. 발표 리스트에 이름이 없음. 일본에 자니즈라는 남성 아이돌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소속된 아이돌이 홍백가합전에 44년 만에 없단 말이에요. 왜 얘들이 나오지 않아요? 뭔가 문제 일으켰나요? 라고 했을 때 올해 3월달 BBC 뉴스네요. 자니즈의 소속사의 사장 이름이 자니인데 이 사장이 오랜 기간 동안에 소속사 남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을 했습니다. 이게 일본사에서 과거부터 뭔가 소문은 났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에는 뚜껑을 덮어라. 이게 일본 방송계는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냄새 나는 거를 굳이 뚜껑을 여는 사람들 일본에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BBC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일본 사람들 방송가에 똥이 있어요. 똥 치우셔야죠. 저건 된장인데요. 40년 이상 묵혀둔 저 장독대에 있는 된장입니다. 뚜껑 덮어놨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일본에 왔어요. 제가 한번 이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똥 맞네요. 똥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똥. 이거 된장 같은 똥입니다. 라고 해서 BBC가 엄청나게 이걸 이제 대대적으로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써봤네요. 그렇죠. 된장입니다. 똥입니다. 된장입니다. 똥입니다. 이러면서 일본에서 이걸 똥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BBC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소속사 사장이 동성애 미성년자 아이돌을 흔히 말하는 성적으로 가해를 했다. 안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이걸 덮어둔다고? 미쳤네요. 라고 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프레셔가 들어갔던 겁니다. BBC가 계속 프레셔 압박을 하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얼굴 내면서 고백을 시작하니까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자니즈 성가의 문제 당사자 모임이란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 시절에 같은 남성에게 성적 가해를 받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본인이 얼굴을 내미면서
나 같은 피해자들이 숨어 있다. 더 발생해서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낸 거예요. 성명 발표하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 이 자니드 사무소에서 사죄하는 기자회견까지 일어난 거예요. 뭐 인정을 한 거지. 일본 방송가에서는 다 된장을 했는데 된장이 저는 사실 똥이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됩니까? 이게 일본사에서 갑자기 인식이 바뀝니다. 분명 그때까지 된장이라 했던 방송의 사람들이 나는 저게 사실은 똥인지 알고 있었지만은 분위기상 된장이라고 말을 했을 뿐입니다. 한패가 아니었던 것처럼, 묵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있잖아요. 공격이 들어가면서 뭡니까? 올해 9월달 뉴스네요. 자니스 소속의 탤런트의 CF 중단. 이것부터 해서 이제 일본 각종 기업들도 이제 발 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도 맥주 팔죠. 기린, 아사히, 일본항공, 닛산, 산토리, 맥도날드. 일본에 내노를 하는 대기업들이 이 자니스 소속의 탤런트를 CF로 썼던 거예요. 다 CF를 한 번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영향이 컸네요. 이게 없으면 아직까지 된장이다라고 계속 말하는 분위기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이거는 손을 떼야 되겠네. 이건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HK도 우리도 44년 만에 자니즈 소속의 남자 아이돌들 다 빼겠습니다.로 이제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화제가 됐냐? 아니죠. 일본의 국민적인 설날 연휴에 44년 동안 인원을 채워왔던 기획사가 빠진대잖아. 빠지면은 누가 거기를 채워야죠. 그렇죠, 여러분. 상케이 뉴스네요. 홍백, 자니스 대신 남성 K-팝이 대두가 되었다. 역시 K-팝이다. 그렇죠. 이래서 이 홍백과 앞전에 K-팝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일본에도 상당히 여론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번에 이제 홍백과 앞전에 이 K-팝의 영향이 저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짜잔, 예, 르세라핌이죠. 예. 근데 르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왜? 가운데 있는 카즈아랑 오른쪽에 있는 사쿠라. 예, 둘 다 이제 일본인이기 때문에 뭐 일본에서도 뭐 여자 아이돌이고 뭐 일본인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 그리고 뭐 인정. K-팝이지만 사쿠라짱 있고. 그리고 이 미사모가 등장을 합니다. 미사모가 뭐예요? 한국에서 인기인 이 여성 아이돌 트와이스의 일본인 멤버 미나, 사나, 모모 합쳐서 미사모. 한류 아이돌이지만은 일본인 멤버끼리 한 여성 아이돌 그룹 있네. 미사모도 와. 그래서 미사모도 이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니쥬라고 해가지고 K-팝의 컨셉을 가진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여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이것도 등장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한 이 뉴스에 뭡니까? 남성 K-팝이 이제 등장이 되는 거예요. 왜? 자니즈에 데뷔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남성 K-팝, 이 스트레이키즈가 이번에 첫 등장합니다. 스키즈. 그리고 이 세븐틴도 등장을 합니다. 첫 등장입니다. 여기만 들으면 알죠. 여러분 그렇죠. 대한민국 요식업계에 백종원 선생님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면은 일본 가요업계에 자니즈가 아니죠. 누굽니까? 예, JYP. 이 JYP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자리 왕위를 계승하겠습니다.가 된 거예요. 아니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은 여러분 JYP 소속의 가수입니다. 아까 미사모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 니쥬, 이제 세븐틴이랑 이 르세라핌은 하이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JYP랑 하이브가 양쪽을 다 가져간 거예요. 방시혁 선생님과 박진영 선생님이 어찌 보면 이제 일본 J-팝을 점령을 했다. 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겠네요. 예.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왜 일부러 JYP를 들고 왔냐면은 간단한데 JYP는 일본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K-팝 붐의 화부역 JY-PARK 관련된 트리비아에 이래가지고 니쥬와 트와이스를 낳은 부모라고 이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당장에 뭡니까? 이번 홍백과 앞전 출전하는 이 니쥬라는 아이돌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일본에서 아침 방송에서 매주 방송이 됐거든요. 이 일본인 멤버들과 이 박진영 씨가 일본어로 얘기를 하는 게 일본 방송에 나왔던 거야. 오디션 할 때. 뭐 간바레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뭡니까? 와, 친밀감이 있네. 느낌이 다르네. 라고 이미 인지도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란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그 오디션 하는 모습에 JY-PARK 선생님이 하는 말이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명언 제조기. 그러니까 엄청 이미지가 좋아요. 이 박진영 씨가 별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나오죠. 떡고릴라.
일본에서는 박진영 씨가 떡을 좋아한다 이래서 이거 생긴 건 약간 고릴라 같은 느낌이네. 이게 일본어로 모치고리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일본 구글입니다. 박진영 씨라고 내가 검색을 해볼게요. 박구진영, 박진영 씨가 뜨네요. 일본 구글에 떡고릴라라고 한자를 써서 검색을 해볼게요. 예, 박진영 씨가 나오네요. 고유 명사예요. 이게 박진영 씨가. 그러네. 이분입니다라고 제일 위에 나오네요. 떡고릴라 박진영이라고 구글에 그냥 딱 박아두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게 인지도가 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와요. 자동 검색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 이번에 이런 뭐 K-팝 소속인 아이돌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냥 뭐 소속사라든지 다른 파워로 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특히 남성 K-팝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먼저 이 스트레이키즈죠. 엄청 인기죠. 스트레이키즈. 일본 여성분들 엄청 좋아하죠. 스트레이키즈 공식 유튜브 구독자가 1460만 명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스트레이키즈 재팬 오피셜 유튜브도 있습니다. 구독자 270만 명. 있죠. 그리고 이 스트레이키즈가 일본에서 선풍적인 인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이게 상당히 유명하죠. 스트레이키즈의 일본을 대상으로 한 뮤직비디오. 원래 뮤직비디오를 일본에 인기 있는 이런 이제 일러스트 작가의 그림으로 덮어 씌워가지고 나오는 이제 뮤비도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카와이소니라는 이 작가의 그림이거든요. 오판쭈 우사기. 이거 나 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 카카오 프렌즈의 빤추 토끼라고 있잖아요. 바로 이 빤추 토끼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의미야? 그렇죠. 재팬 포브스네요. 빤추 토끼가 데이트. 누구? 일본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일본 젊은 층 있잖아요. 즉 일본에서 이 스트레이키즈가 이 빤추 토끼랑 똑같이 뭡니까? 이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키워드로 같이 콜라보가 돼가지고 이런 뮤직비디오에 있잖아요. 이 스트레이키즈 멤버가 내가 잡았다 빤추 토끼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본 엄청난 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알려드리냐면은 이 정도로 일본 젊은 세대에게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본의 핫한 캐릭터,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국의 핫한 아이돌, 이 콜라보했다.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거기에 홍백값도 나온다? 이건 인정해야지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몰라도 알만한 사람 다 합니다. 당장 이 작가가 이 스트레이키즈의 팬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세븐틴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일본에서 인기입니다. 짜잔 이거죠. 스타플라이어 세븐틴. 일본 국내 항공사랑 이 세븐틴이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라고 했을 때, 그렇죠. 비행기에 랩핑을 한국 아이돌 가수로 랩핑을 했던 거예요. 이 세븐틴으로. 11월 11일부터 2014년 3월 32일까지. 대충 어느 정도 인기인지 알겠죠. 한국에 있는 국내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주항공 아니면 진에어 이스타 거기에 랩핑을 아이돌 얼굴로 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일본 내에서는. 한국에도 그렇게 안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세븐틴 관련 굿즈가 일본에서는 쏟아져 나옵니다. 이치방 쿠지, 피티 세븐틴 해가지고 멤버들을 약간 좀 뭔가 귀엽게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굿즈가 일본 전국에서 판매를 하고, 플러스 그냥 이 세븐틴 관련된 굿즈를 아예 일본 편의점에 있잖아요. 뽑기로 해가지고도 쫙 깔아뒀습니다. 이게 워낙 반응이 좋아가지고 올 연말에 또 나옵니다. 이게 세븐틴 굿즈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지방도시 홋카이도에서도 볼 수 있고 내 고향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지도.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나이 많은 분들은 야 그냥 K-팝에게 맥혔다. 일본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겠지만은 K-팝이 새해에 잘 나간다니까 그걸로 NHK가 땜빵을 하네가 아니라, 당신들은 모르겠지만은 일본의 젊은 세대부터 이래가지고 남자 아이돌, 특히 스트레이키즈, 세븐틴은 이미 일본 젊은 층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자니즈 땜빵이 아니에요. 무슨 말? 자니즈가 일본 내에서 44년 동안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BBC가 그거 똥인데 왜 된장인 척해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일본 연예계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전부터 K-팝이 힘을 갖고 있더라도 특히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힘으로 압박이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는 저니즈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못 나오게 했던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니까 공평하게 오히려 일본 내 젊은 층들에게 물어봤을 때 남자 아이돌로 연말에 방송 출연시키는데 누가 인기 있어요? 스트레이키즈 세븐틴이요. 원래부터 좋아하는 아이돌이 드디어
똥이 사라지니까 냄새 안 나는 곳에서 드디어 압박 없이 나온다 라는 식으로 일본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이게 일본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민방송을 한류가 점령하게 된 이유. 기존부터 인기가 많이 있었던 건 있지만은 일본 내에 있었던 연예계 이런 여러 가지 각종 스캔들에서 드디어 압박이 없어지고 자리가 페어하게 되니까 진짜로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 여자 아이돌 가수부터 이래가지고 남자 아이돌 가수가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일본 사람들이 올해 뭡니까? 이렇게 코타츠에 들어가서 귤을 까먹으면서 홍백과 앞전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한국 같으면 이게 연말 대상 플러스 설 특집 방송이거든요. 거기에 자국 내 가수지만은 해외 아티스트에 소속되어 있는 친구들 플러스 아예 해외 아티스트가 이렇게 출연을 해가지고 설 기분을 낸다, 연말 기분을 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는 쟤들 모르는데 쟤들 보면서 무슨 설날 기분이나 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이야 많이 개방적이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개방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 과거에도 김연자 씨라든지 아니면 보아라든지 동방신기 저런 홍백과 앞전에 등장한 한류 아이돌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랑 이번에는 아예 결을 달리합니다. 역대급으로 많은 팀이 출전하는 거 저렇게. 이번에 나오는 이 뭐라냐 이 K-팝이라든지 한류의 이런 느낌이랑은 일본 사람들에게는 특히 자니즈 예전 스캔들과 맞물려가지고 더블 펀치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좀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홍백과 앞전은 좀 이제 생방송으로 일본에서 생방 사수를 할 생각입니다. 신경 쓰이니까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일본의 홍백과 앞전이 자니즈라는 그 색을 지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당장에 뭡니까 한국에서도 올해 히트쳤던 그 슬램덩크 있잖아요. 슬램덩크 주제가 불렀던 가수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램덩크 콜라보레이션도 올해 홍백과 앞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것 때문에 저도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슬램덩크 어떤 장면이 나올지. 예. 이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도 차이가 나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기업의 신입 채용, 그 다음에 중도 채용, 종신 고용 등 전반적으로 한국이랑 좀 차이 좀 알려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일본 기업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를 혹자는 이렇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추락한다. 혹은 아니다. 일본이 이런 고용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산업에서 일본 기업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이 신입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특징적인데 신졸자 채용이 현재까지 일본 사회에서 아주 대표적인 특이한 전형입니다. 대학생 얘기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졸업을 한 정말 핫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이 아주 중요한 첫 채용입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에는 일본도 많이 유연화가 돼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3년 이내까지는 너는 방금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처럼 받아줄게 라는 기업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바로 그 대학을 졸업한 그때 취업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사회 진출이 힘들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학교 재학 중에 취업을 못하면은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취업이 안 돼요. 진짜 말하면. 맞아요. 취업이 안 됩니다. 문이 막힙니다. 왜? 뽑질 않거든요. 전형이 없단 말이에요. 전형이.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중도 채용은 다른 회사에서 몇 년 동안 그 일 한 사람이 뽑아는 거니까. 그렇죠. 중도 채용은 경력직이다 보니까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경력을 쌓으려면 신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신입으로 들어가려면 일반적으로 신졸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이거 말만 들으면은 와 그러면은 대학교 때 이거 어느 정도 그지 내정을 받든 해야 된단 말이야. 취업에 딱 결정을 내야 된단 말이야. 일본은 남자들이 군대를 안 가고 여자도 군대를 안 가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4살쯤에 이미 결판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것도 이제 일본인들한테 이런 얘기 할 때는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일본인들한테 얘기할 때는. 근데 우리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한국과 비교를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과 비교를 하면은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한국과 비교를 하면은 일본의 취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왜 이렇게 박간영 오상이 아니 뭐 당신 말이야 뭘 믿고 그런 식으로 단어를 하는 거야 라고 느끼잖아요. 저 또한 일본에서 이제 그 신입 사원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도 사원도 해봤고 여러 가지 이제 커리어를 쌓아본 사람으로서 당연히 얘기하는데 왜 쉬울 수밖에 없냐면은 정말 간단하게 이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스펙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뭐 남학생 기준으로 하면 군대 갔다가 복학을 해가지고 토익 공부, 스펙 학점 관리, 그다음에 자격증, 연수 정신이 없잖아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력서에 한 줄에 더 써야 돼. 남들이 다 하니까 그게 없으면은 내가 그렇지 뒤처진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보면 필수 코스죠 그런 게. 스펙을 쌓는다는 자체가.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스펙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는 잘 없었어요. 최근에 들어서 스펙을 쌓으면은 일본에서도 조금 유리하게 어느 기업은 작동을 하네? 어느 기업에서는 이런 것도 본다네라는 기업이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 스펙이란 거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런 스펙을 일본 기업은 중요시 여기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일본 기업이란 곳은 대학생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는 그냥 생물체일 뿐이에요. 딩딩이?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인간들을 거두어서 기업이라는 곳이 거두어서 몇 년간 돈을 투자를 하고 연수를 하고 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일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이걸 혹칭 포텐셜 채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친구를 뽑을 때 이 친구가 장래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이 가능하겠다. 혹은 우리 기업의 컬러랑 맞겠다. 혹은 이 친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 기업의 이 조화를 깨뜨리지 않겠다. 기업마다 일본은 그 사풍이 상당히 독특하기 때문에 컬러가 있습니다. 그 기업 컬러를 어지럽히는 종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상당히 큰 거였어요. 면접에 있어서. 우리 신입이 이 축구로 치면 메시 같은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를 캐리해줄 거야. 우리 회사를 이 친구가 세계 최고로 만들어줄 거야. 라는 걸 신입에게 기대를 하느냐? 기대를 하지 않아요. 왜? 신입은 들어오면 이런 교육을 받고 몇 년 차는 몇 년 차 연수를 받고 몇 년 차 업무에 맞는 딱 그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 정해진 테크트리에 맞춰서 올라가는 게 일본 셀러리맨입니다. 그럼 뭐다? 추후에 연결되는 게 그렇죠. 이거 종신고용 연결되잖아. 그렇게 회사가 맞춰주는 딱딱딱 트리에 맞춰 올라가면은 어느덧 정년이네요? 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신고용이 바탕이 된 이 신졸자 채용 이 세트로 일본이라는 사회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입구랑 출구가 연결이 되는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들은 거 알겠죠? 왜 한국과 다를까? 이게 다르잖아요. 일단 이게 없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여기도 차이가 나겠지만 종신고용 이게 상당히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집니다. 일본에 경제활동하는 사람 중에 90%가 급여소득자, 셀러리맨입니다. 일본은 셀러리맨의 천국이에요. 천국이란 게 여러분, 사람이 많다는 거를 천국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좋아서 천국이 아니야. 예. 많으니까 천국이에요.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제 민간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종신고용이라는 게 왜 깔려 있냐면은 그 기업에 들어가면 그 기업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일하잖아.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색깔에 맞는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른 기업에 가서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업에 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잘 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본인이 쌓아온 인맥, 회사 내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 포기하고 0부터 도전을 해야 되잖아. 중도로 가면 경력직 채용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럼 모든 기업이 다 종신고용인가요? 라고 묻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종신고용이 있는 기업은 기본적으로 좀 오래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일본에서 좀 오래된 기업은 종신고용을 유지하는데 벤처 혹은 IT 관련해서 좀 최근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종신고용은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은. 왜냐면은 그런 업계 쪽에서는 특히 종신고용이 낡은 습관이다. 그걸 해서 우리는 고용의 유동성을 원한다. 이지컴 이지고가 좋다. 서양식이다. 과거에 나쁜 거를 청산한다는 의미로서 종신고용을 도입 안 하는 기업도 최근에는 많이 있는데 기존에 이미 틀이 갖춰진 인사제도가 갖춰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종신고용으로 밀고 나갑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런한 그 사람 카를로스 곤이 있던 닛산은 종신고용입니다. 그런 닛산의 종신고용에서 4만 명의 목을 쳐버린 불란서산 기요틴
카를로스 곤이 일본인한테 일본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종신고용이라서 회사에 뼈를 묻고 있었는데 그걸 쳐버렸잖아. 그러니까 배신감이 더 큰 거예요. 일반적으로 자르는 것보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신고용이라는 게 얼마나 일본인들한테 상당히 그 의미하는 바가 큰가. 다른 예로 들면은 짱구 아빠 있잖아요. 짱구 아빠가 있는 회사, 뭐 일본 후타바 상사라는 회사인데 예. 그 회사도 종신고용이에요. 왜? 짱구 아빠가 은행에 융자를 35년간 받고 집을 지었거든요. 그게 종신고용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걸 보고 융자를 내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급여가 좀 낮더라도, 이 회사는 이 사람이 정년 퇴임할 때까지 고용을 하겠네. 회사에 붙어 있으면은 평생도록 어느 정도 돈을 벌겠네? 그러면 이 정도 론은 갚을 수 있겠네? 그러니까 론 심사가 바로 오케이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의 긴 은행 론, 30년 넘는 론 자체 또한 종신고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고용과 사회제도가 관계가 있는 거잖아. 예. 그죠? 이 일본 기업의 뭐 채용부터 해가지고 고용 전체를 보면은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예. 이 종신고용이 은행 돈 빌리는 거랑 관련이 있다 했잖아요. 집 짓는 거랑. 그리고 또 하나 관련이 있는데 이게 항상 아마 우리나라에서 많이 유명할 겁니다. 일본은 대기업 들어가더라도 신입 때 월급이 쥐콩만 하다. 일본 돈 얼마 못 받는다, 처음에. 왜? 종신고용이라서요. 왜? 신입은 사람으로 안 보니까요.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 자체는 월급이 상당히 낮습니다. 종신고용도 일본에서 일하는데 종신고용도 아닌데 신입인데 월급이 적어요. 그건 블랙기업이라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본에서는 고용이 보장되는 인사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입 때 상당히 월급이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럼 대표적으로 있잖아. 토요타. 대학교 나오면 있잖아. 한 달 월급 이거예요. 토요타도. 20만 8천엔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 월급이 210만 원 정도예요. 기본급이. 기본급이. 여기서 뭐 초과 근무 수당 넣고 하면은 좀 올라가겠지만 일반적인 기본급은 신입은 우리나라 또 210만 원, 석사 나오면은 230만 원. 이 토요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낮을까?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요, 처음에는. 이게 낮아요? 이 정도예요, 일본은. 일본을 대표하는 일본의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토요타가 이 모양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이츠, 소니 대절 초임 25만 엔, 그러니까 250만 원. 어머나. 토요타보다 많이 주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토요타보다 많이 받나? 그건 비싸다. 아니죠. 예. 그러니까 월급만 보면은 아니 토요타에 한 달이 우리가 또 210만 원 받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그 연봉 해봤자 뭐 3천 좀 넘을 거 아니야 1년 차에. 예, 3천 정도 나옵니다. 보너스 넣으면 신입이니까. 야, 그러면 별로 돈 못 받네. 한국 그 현대자동차라는 이거 훨씬 더 돈 많이 받네. 정답. 한국이 더 많이 받습니다. 신입 때.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급여 커브랑 한국이라는 나라의 급여 커브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좀 쉬울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신입사원이랑 과장이랑 예를 들어서 월급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일본은 2배에서 3배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토요타는 과장이면 연봉이 억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돈으로. 직급과 연차에 따라 팡팡팡팡팡 올라갑니다. 예. 처음에는 낮게 잡아요. 왜? 사람이 아니잖아. 일을 못하잖아. 그런데 무슨 돈을 받아갈래 해? 회사에서 너를 키우는데 적자잖아요. 일 못하니까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그동안 돈까지 주잖아. 천사네. 안 그래? 그러니까 적게 줘요. 그래서 일할 만할 때부터 사람 취급을 하면 돈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은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은 처음에 높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꺾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돼요. 평균적으로 일본 기업이 임금이 한국보다 큰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왜 가능해? 종신고용이라서. 마지막까지 회사에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아두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회사에서 오래 버티지 않으면은 내가 처음에 이 돈 받고 일한 거를 회수를 못 해요. 그러면 회사에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니까. 그 회사에서 목숨 바쳐서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영혼을 팔아야지 나를 높게 평가해 준 거예요, 회사가. 이게 일본식 일반적인 고용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게 안 지켜지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토요타도 월급이 210만 원에다가 초봉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블랙기업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토요타도 초봉 3천만 원 주는데 우리 회사가 그 이상 줄 수 있나? 없어. 우리도 그 정도 줄게. 이렇게 말해요, 일본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커브가 같나요? 전혀 달라요. 안 올라가, 그런 데는 일본에서도. 근데 토요타는 올라가잖아.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게 사람을 뽑아요. 그런 기업들이 일본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토요타는 3천만 원인데 우리 회사는 4천만 원 줄게요. 우와, 토요타보다 초봉이 세네. 이 기업 들어가자. 근데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대로야. 10년 차가 돼도 4천. 20년 차가 돼도 4천만 원이야. 또는 까보면 복리후생 하나도 없다. 그렇죠. 다른 복리후생 제로. 일반적으로 일본의 오래된 나름 이제 종신고용이 보장되고 월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월급을 낮게 표시합니다. 대신 복리 후생이 빵빵하거나 언젠가는 월급이 떡상을 하게 된 그래프를 지게 돼요. 근데 이게 외부로 보이나요? 외부에서 잘 안 보여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취업하는 학생들은 신입 채용, 대학생 때 신졸자 채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정보 수집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취업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토익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선배 찾아가거나 기업 방문해서 연구를 해야 돼, 일본 학생들은. 그래야지 블랙 기업에 안 가니까. 그 선배한테 가가지고 연봉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쉬십니까? 보너스는 얼마나 나옵니까? 라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들으러 다닌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는 오비 방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좋은 대학이면은 선배가 좋은 기업에 갈 확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좋은 기업에서도 높은 직에 있거나 선배가 많이 있으니까 정보 수집하기가 쉽겠지.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면은 취업을 더 하기 편한 거예요. 쉽고. 다른 친구들이 모르는 알짜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왜? 정보가 많아지니까. 반대로 선배가 좋은데 못 가 있는 대학이라는 그런 데 봐. 그러면 정보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든지 본인이 아니면 인사 담당자 말 듣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면 어떻게 돼? 조건이 다른 경우가 빼박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취업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전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업의 정보를 취합하느냐. 상당히 좀 재밌죠, 이것도. 여기서 제일 큰 차이가 대학생들이 스펙을 안 쌓고도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이랑. 늘 얘기하지만 현재까지의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라든지 그런 거는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합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대학교 성적표를 냅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 있잖아. 아니면 졸업한 사람은 졸업 증명서랑 성적표를 합격한 다음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을 안 본다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일본 기업은. 한국은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학점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속된 말로 취업 잘하는 사람이랑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일본에서는. 그리고 제 시절 얘기지만 예를 들면 토익 700점 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접은 좋았어요. 저는 회사 들어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니까 제발 합격. 일본 학생들은 학점 관리를 안 해도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24살 때 취업을 하잖아요. 취업률이 일본은 높습니다. 네, 일본에서도 자기가 안 가리면 취업은 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일본에서도 정말 좋은 기업은 취업하기가 빡십니다. 스펙 때문에 빡시다는 게 아니에요. 면접과 플러스 그렇죠. 학벌입니다. 이게 제일 키예요. 이렇게 신입 채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 중도 채용이 또 한국과 다릅니다. 왜냐? 최근에는 일본에서 이제 중도 채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TV에서도 막 나오고 기업들이 홍보를 해요. 왜 홍보를 할까? 중도 채용을 홍보를 한다는 말은 종신고용을 슬슬 빼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도 서양처럼 돼가지고 좀 더 인력 시장을 유연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커리어를 다양하게 쌓으세요는 뭐다? 우리 회사는 너를 끝까지 책임지기 싫으니까 슬슬 다른 데로 좀 나가라 임마. 이 말을 일본 사회가 점점 최근에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 저희 나이 때부터 전직 이직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그렇죠. 이걸 어찌 보면 이걸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 전까지는 일본적으로 종신고용이 바탕이 되고 신입사원 때부터 그 회사에 목을 매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나오면은 이미지가 안 좋아요. 저 인간 폐찬병이네. 저 인간 하자가 있으니까 그 기업에서 중간에 나왔네. 아니면 그 기업이 안 좋아서 잘렸네. 조금 안 좋네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경력직에 대해서 일본도 지금 상당히 많이 유동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이 딱 과도기예요. 일본 기업이 정말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일본 기업이 일본 내에서 내수로 먹는 기업은 괜찮겠지만 다른 데로 눈을 돌리면은 다른 나라랑 붙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취업 전쟁을 버티고 온 그 사람들, 중국, 인국 그렇게 많은데 중국 내에서 경쟁을 살아남은 친구들.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붙어야 되는데 일본 가라! 일본의 신입사원. 이길 수 있어? 못 이겨요. 그래 기업이 보기에 뭐지? 그러면 어떻게 돼? 회사 내에서도 야 이거 안 되겠네. 글로벌 경쟁을 이기려면은 우리도 좀 뭔가 다르게 해야 되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경력직 채용을 많이 늘립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현대 중도 채용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오늘 최종의 종신고용. 기본적으로 이런 종신고용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념이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일본에서도 종신고용 때문에 일본 기업, 일본 경제 떠락했다라고 하는 의견 많이 있어요. 맞아요.
종신고용이 있기 때문에 추미코가 말한 것처럼 철밥통이니까 회사 내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월급은 올라가니까. 그래도 보너스는 나오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업 자체가 잘 안 돌아간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 말로 일본에서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 노벨상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무슨 말 하냐면은 일본이 종신고용으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회사 내에서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더라도 회사가 나를 지켜줬기 때문에 밥을 먹여줬으니까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했었다라는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종신고용을 볼 때 저거 무임승차네. 아니다. 회사 내에서 저 사람을 믿고 신뢰를 하는 거다. 양쪽 의견이 있어요. 뭐가 좋은지는 사람마다 다른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뭐 간단하게 오늘 일본 기업의 신입채용, 중도채용, 종신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이합니다. 월급이 잘 안 올라요. 일본 기업 월급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안 셉니다. 평균적으로 치면은. 평균적으로 치면 여러분. 이게 평균적인 게 상당히 중요한데 잘 받는 기업은 지금도 잘 받습니다. 돈 많이 주는 기업은 20대 때 그렇죠. 20대 때 연봉 1억 쉽게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기업도 있어요. 근데 안 주는 기업은 50세가 될 때까지 일을 하더라도 연봉 3천만 원 주는 회사도 일본에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바로 노동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본은 이렇다라고 말을 못 드려요. 하지만 적어도 종신고용과 이 신입채용의 개념과 경력직을 채용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시선은 정확하게 설명이 가능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대학 나온 친구들을 우대를 한다. 왜? 이 친구를 사람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 회사 계속 밥을 먹여 살릴 거니까. 그래서 종신고용이라는 게 생겼고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종신고용은 하기 싫어요. 왜? 국제적으로 그게 안 좋으니까.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고정비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중도채용, 경력직 채용에 사람들 시장에 많이 나가세요. 하지만 뭐 신입 채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그렇죠. 신졸자를 우대하고 월급을 낮게 주는 풍토는 일본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차츰차츰 바꿔나가는 지금 과도기예요. 예. 맞아요. 경력직도 과도기, 이런 일본 인사제도도 과도기인데 아직까지는 종신고용과 이 신졸자 채용에 있어서 예전의 풍토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재의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한국에 비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취업하기가 쉽습니다. 취업하기는 쉽습니다. 좋은 기업, 정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거는요 한국이랑 비슷할 겁니다. 경쟁률은요. 대신 뭐다 준비해야 될 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일본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면접이 중요하다. 학벌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상. 웃음을 줄 수 있는 인상. 뭐 모두가 다 편안해 하는 인상. 그리고 성격 좋아 보이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업계에 따라서는 술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지각생이라는 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본은 뭐 가면은 100% 취업이라 일본은 정말 최고라던데요. 일본은 뭐 어떻다던데요. 그거는 업계마다 다른 거예요. 한국보다 좋은 회사도 있고 나쁜 회사, 안 좋은 회사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일본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너무 안 좋은 데도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안 좋다고 봅니다. 금물입니다.